이 소년의 꿈이 20살까지 사는 걸이라는 대목에서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20살까지 사는 게 꿈이었는데 막상 살아남으니까 매일이 전쟁터인 지옥이 펼쳐진 거네요. 그들을 침묵 속에서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암살자는요. 역사 썰캐스트. 자, 시작부터 조금 짓궂은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 당신이 구석기 시대에 태어났다면 30살인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부족에서 한창 사냥자라는 에이스거나 아니면 되게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어른, 이런 대접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안타깝게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에 따르면요, 당신은 이미 살아있는 전설 취급을 받거나 어쩌면 이미 흙으로 돌아갔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구석기인의 평균 수명은 20세라는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볼 핵심이거든요. 아, 평균 수명 20세라는 숫자가 굉장한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맞아요. 뭔가 춥고 배고프고. 네, 굶주림, 혹독한 추위, 맹수와의 사투, 그리고 너무 이른 죽음. 마치 인류의 유년기가 짧고 비극적이었다는 증거처럼 딱 느껴지죠. 네네. 근데 이 숫자 뒤에는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거대한 통계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통계의 함정이요? 와, 벌써부터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숫자가 틀렸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숫자를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거의 상식처럼 믿어왔던 구석기인의 짧고 비참했을 거라는 그 삶에 대한 통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료에 아주 인상적인 소년이 등장하더라고요. 이름이 돌도끼, 나이는 14살. 아, 네, 그 소년 이야기. 이 소년의 꿈이 20살까지 사는 걸이라는 대목에서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요즘 14살 아이들은 아이돌이 되거나 우주비행사가 되는 꿈을 꾸는데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돌도끼의 시선으로 세상을 한번 보면요. 바로 옆 동굴에 살던 동생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열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 같이 열매 따러 다니던 친구는 사냥 나간 아버지를 돕겠다면서 따라 나섰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주변의 죽음이 너무 일상적이었겠네요. 네, 너무나 일상적이었던 거죠. 그러니 20살이라는 나이가 그 친구한테는 정말 닿을 수 없는 거의 신의 영역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바로 그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구석기 시대의 모습이죠. 하루하루가 생존 게임이었을 거라는 생각. 맞습니다. 근데 자료는 이게 평균이라는 단어가 만든 거대한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아주 재미있고 직관적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어떤 건가요? 여기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 안에는 딱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은 100세 생일 잔치를 막 끝낸 할아버지,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태어나자마자 안타깝게 숨을 거둔 영세 아기입니다. 아, 자, 이 방의 평균 나이는 몇 살일까요? 100 더하기 0을 둘로 나누면 50세네요. 아, 잠깐만요. 그 비유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구석기 시대의 그 영세 아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평경을 극단적으로 깎아먹는 그룹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한 질문입니다. 그게 누구였죠? 바로 영유아들이었죠. 아, 영유아들. 네, 지금처럼 병원도 항생제도 백신도 아무것도 없던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오늘날에는 그냥 가벼운 감기나 설사도 그 시대 아이들한테는 생사를 가르는 치명적인 질병이었거든요.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당시에 태어난 아이 10명 중에 무려 4, 5명은 5살을 넘기지 못했다고 해요. 10명 중에 4, 5명이요? 거의 절반이네요. 네, 이 수많은 영세 사망자들이 바로 통계의 함정을 만든 주범인 셈이죠. 통계학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값, 그러니까 아웃라이어라고 부르는데 이게 평균을 왜곡하는 현상이 흔하거든요. 구석기 시대 수명 계산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20세의 즈음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쓰러져 죽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아이들이 일찍 죽어서 전체 평균이 20세까지 그냥 뚝 떨어져 버렸다. 바로 그거죠. 와,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그럼 그 죽음의 계곡, 그러니까 그 험난한 유년기를 무사히 통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14살까지 살아남은 돌도끼 소년처럼요? 네네. 갑자기 안전 모드로 들어가는 건가요? 안전 모드라는 표현이 재미있네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아, 정말요? 일단 15세라는 그 마의 구간을 넘겼다. 그러면 그들은 말 그대로 슈퍼 서바이버 인증을 받은 셈이에요. 슈퍼 서바이버? 네. 그때부터는 생존 확률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와,
물론 맹수에게 물리거나 사냥 중에 사고로 죽는 위험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런 불의의 사고만 피한다면 60세, 70세, 심지어는 네. 80세까지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80세요? 잠깐만요. 80세. 아니,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도 40을 겨우 넘겼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온갖 사내 진미 먹고 어이의 보살핌을 받았던 왕들보다 돌도끼 들고 다니던 분들이 환갑잔치를 하고 팔순까지 누렸다는 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하하. 그 자료에서 언급된 유골들이 그냥 운이 좋았던 몇몇의 특별 케이스는 아니었을까요? 대부분은 여전히 한 40, 50대에 죽었을 것 같은데요. 아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실이에요.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구석기 시대 유골을 분석해보면 60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노인의 뼈가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아, 그래요? 네, 치아 마모 상태나 골밀도 변화 같은 과학적인 근거로 나이를 추정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어르신들이 존재했다는 증거죠. 허. 심지어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농경을 시작한 신석기, 청동기 시대 사람들보다 오히려 수렵 채집을 했던 구석기인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80세라니 상상조차 안 되네요. 그럼 사냥 나갔다가 돌아와서 손주들 무릎에 앉혀놓고 얘들아 할아버지가 젊었을 땐 말이야 하면서 검치어 잡던 무용담을 늘어놓는 그런 구석기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런 풍경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안정적인 공동체였던 거죠. 춥고 배고프고 아픈 이미지는 정말 거리가 머네요. 네, 와, 그럼 제가 가졌던 구석기인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야겠네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저는 늘 굶주리고 추위에 떨어서 비실비실했을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 비결은 바로 식단과 생활 방식에 있었습니다. 식단이요? 요즘에도 유행하는 팔레오 다이어트, 즉 구석기 다이어트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네네, 들어봤어요. 그게 바로 이분들의 식단이었죠. 정제된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가공 탄수화물은 구경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사냥을 통해 얻는 신선한 고기, 강에서 잡은 생선, 그리고 채집한 온갖 종류의 견과류, 뿌리식물, 과일 이런 것들이 주식이었어요. 특히 단백질하고 건강한 지방 섭취량은 현대인의 몇 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와, 생활 방식은 말할 것도 없겠네요. 하루 종일 맘모스 같은 거대 동물을 쫓아서 수십 킬로미터를 달리고 험한 산을 오르내리고 나무를 타고 무거운 돌을 나르고 이게 그냥 강제 크로스핏이었겠어요? 그렇죠. 저는 돈 내고 헬스장 가서 억지로 하는데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끊임없는 육체 활동과 완벽에 가까운 자연식이 결합이 된 결과죠. 그분들 유고를 보면 현대인들의 고질병엔 충치가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아, 진짜요? 네, 당이나 정제탄수화물 섭취가 극히 적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당뇨나 고혈압, 심장병 같은 현대의 성인병 흔적은 전무합니다. 골밀도 역시 매우 높아서 골다공증 같은 질환도 찾아보기 힘들었고요. 듣다 보니까 정말 부럽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우리는 온갖 영양제 챙겨 먹고 헬스장 다니면서도 성인병 걱정을 달고 사는데 그분들은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건강 비결이었군요. 그렇죠. 아, 제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반성하게 됩니다. 지난 건강검진 때 지방관 경고를 받았는데 말이죠. 심지어 영양 상태가 왕악 좋아서 평균 신장도 이후 농경시대 사람들보다 컸다는 게 종설입니다. 키도 더 컸다고요? 네, 농경이 시작되면서 인류는 안정적인 식량을 얻었지만 쌀이나 밀 같은 소수의 탄수화물 위주 작물에 의존하게 되면서 오히려 영양 불균형을 겪고 키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그 깡마르고 비쩍 마른 소년 돌도끼는 사실 식스팩을 장착하고 맨손으로 멧돼지를 때려잡는 근육질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신감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저는 그동안 20살까지 사는 게 꿈이라는 말만 듣고 아이고 참 불쌍하게 살았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보다 훨씬 몸짱에 무병장수하던 분들이었군요. 그러니까 돌도끼의 진짜 꿈은 20살까지 사는 거예요가 아니라 오늘 저녁은 맘모스 스테이크를 레어로 구워 먹는 거예요. 였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어린 시절의 위험만 넘기면 그들의 삶은 짧고 비참하기는커녕 길고 건강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그려보죠. 구석기 시대 평균 수명 20세는
높은 영유아 사망률 때문에 생긴 통계의 착시였고 어린 시절의 위기만 잘 넘기면 현대인 못지않게 어쩌면 더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이었다. 네, 정리가 잘 됐네요. 근데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아무리 몸이 좋고 근육질이라도 인간이 맨몸으로 사자나 검치호랑 싸워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절대 못 이기죠. 날카로운 발톱 한 방이면 끝입니다. 인간은 뭐 스피드도 힘도 날카로운 이빨도 없잖아요. 신체 능력만 놓고 보면 인간은 포식자들의 완벽한 먹잇감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인류는 멸종하지 않고 그 험난한 야생에서 60년, 70년씩 살아가면서 결국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뭐 도구를 쓰고 머리가 좋은 게 결정적이긴 했겠죠. 불을 사용하고 더 날카로운 창을 만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늑대 무리처럼 협동 사냥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시스템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언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복잡한 전략을 공유하고 세대에 걸쳐 지식을 전달하는 능력 말입니다. 언어, 도구, 불 모두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을 더 깊이 파고들어요. 그런 기술적인 요소들을 가능하게 한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었다고 암시하죠. 더 근본적인 무언가요? 네, 인간만이 가진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생존 시스템. 다른 동물 사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존재의 역할 덕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존재요? 뭐 숨겨진 무기 같은 거라도 있었나요? 무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무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적 시스템. 자료가 그 정체를 명확히 밝히진 않지만 아주 흥미로운 단서들을 던져요.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했던 노년층의 유골이 많이 발견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네네. 다른 영장류나 포유류 사회에서 늙고 약해진 개체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무리에서 뒤처지거나 도태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버려지거나. 하지만 인류는 달랐다는 거죠. 사냥 능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쇠한 노인들을 버리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았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아주 중요한 존재로 여겼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자료가 암시하는 그 특별한 존재는 바로 직접 사냥에 나설 수는 없지만 평생에 걸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할머니와 할아버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요. 네, 이른바 할머니 가설, grandmother hypothesis라고도 불리죠. 할머니 가설이요. 그게 인류 생존의 비밀 무기였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엄마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젖을 떼고 나면 이 아이를 누군가 돌봐야 하는데 엄마가 아이에게만 매달려 있으면 사냥이나 채집 같은 식량 확보 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때 경험 많은 할머니가 아이를 돌봐주는 겁니다. 덕분에 엄마는 다시 식량 확보에 나설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영양 상태가 좋아지는 거죠. 아이는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생존율이 비약적으로 올라가고요. 와, 그리고 할머니는 손주에게 어떤 열매에 독이 있는지, 가뭄이 들면 어디로 가야 물을 찾을 수 있는지 같은 생존 지식을 가르쳐주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강력한 무기도 무슨 초능력도 아닌 할머니의 돌봄이 인류를 번성하게 한 핵심 동력이었다니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입니다. 바로 이 세대 간의 협력과 지식 전수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환경에 적응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의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인구가 늘었고 네, 그리고 축적된 지식은 더 나은 도구와 사냥 기술로 이어졌죠. 결국 인류가 장수라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결정적인 열쇠가 바로 이 가족과 공동체라는 시스템의 등장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따뜻해지네요. 구석기인의 수명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으로 시작해서 인류 생존의 가장 위대한 비밀이 결국 가족과 공동체였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니까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생각할 거리입니다. 자료에서 제시한 할머니 가설은 인류를 생존하게 한 강력한 시스템 중 하나를 설명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외에도 단순한 근력이나 지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류를 지구의 지배자로 만든 우리만의 독특한 사회적 무기는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지금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 안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관계들 속에 이미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아니, 끔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봐요. 아까 일부 마지막에 그 충격적인 이유, 대체 뭔데요? 인류가 살아남은 비결이라면서요? 이유는 바로
할머니예요. 네. 할머니요. 할머니요? 아니, 우리가 아는 그... 할머니요. 맞아요. 바로 그 할머니. 인류학교에서는 이걸 할머니 가설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이론이거든요. 에이, 장난치지 마시고요. 갑자기 무슨 할머니예요. 할머니들이 뭐 돌도끼 들고 메모드라도 잡았다는 거예요? 하하하, 물리적인 힘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한 비정상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비정상성이요? 네, 자연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야생동물, 특히 우리랑 가까운 침팬지는 번식 능력이 끝나잖아요. 네, 폐경을 겪으면. 그렇죠. 그러면 몇 년 안에 그냥 죽어요. 자연이 볼 때 유전자 남기는 임무가 끝났으니까 쓸모없으니 퇴근하세요 하고 서버를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아주 냉혹하죠. 와, 진짜 잔인하네요. 쓸모가 없어지면 그냥 바로 아웃이라니. 그런데 인간 여성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50세 전후로 폐경이 와도 그 뒤로 막 30년, 40년을 더 살아요. 이게 포유류 중에서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인간이랑 범고래 딱 이 둘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범고래도요? 와, 신기하다. 근데 그게 어떻게 생존 비결이 돼요? 오히려 원시 시대에는 식량이 부족했을 텐데 밥만 축내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할머니가 밥만 축내는 존재가 아니라 집단의 생존율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뭐랄까 치트키 역할을 했다는 거죠. 치트키요? 자, 상상해보세요. 엄마는 갓난아기 동생한테 젖물리느라 꼼짝도 못해요. 네네. 아빠는 사냥 나갔고요. 그럼 이제 막 젖된 3살짜리 첫째는 누가 돌봐요? 굶어 죽거나 맹수밥이 되기 딱 좋잖아요. 아, 그 상황에서 할머니가 나타나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할머니는 임신이나 출산 부담이 없으니까 기동력이 좋죠. 수십 년 경험으로 어디에 먹을 게 있는지 다 알고요. 아하. 엄마가 갓난아기한테 올인하는 동안 할머니가 다른 손주를 데리고 다니면서 굶어 죽지 않게 살려내는 거예요. 와, 이게 그냥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영유아 사망률 자체를 그냥 확 낮춰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어요. 바로 걸어다니는 구석기 위키백과였던 거죠. 걸어다니는 위키백과요. 와,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문자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모든 지식은 누군가의 뇌 속에만 있었어요. 그렇죠. 기록이 안 되니까. 네. 근데 갑자기 끔찍한 가뭄이 닥쳤어요. 젊은 세대는 강이 말랐다, 우린 다 죽었다 하고 절망하겠죠. 그때 저쪽 그늘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나는 거예요. 네. 내가 어렸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 저 산 너머에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 날 따라와라. 와, 소름 돋았어요, 진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부족 전체를 살리는 거네요. 맞아요. 어떤 버섯이 독버섯인지 맹수가 어디 나타나는지 다른 부족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 모든 빅데이터가 할머니 뇌 속에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없었다. 인류는 진짜 멸종했어요. 듣고 보니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그냥 감성적인 단어가 아니라 정말 철저한 생존 전략이었네요. 와. 그렇죠. 감동적이죠? 근데 감동은 여기까지예요. 이제부터는 피 튀기는 현실이거든요. 속에 20살 넘겨서 살아남았으면 이제 행복 시작 아니에요? 행복이요? 천만에요. 20살이 넘은 성인 남성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어요. 당시 성인 남성 사망 원인 1위가 맹수도 질병도 아니었거든요. 그럼 뭐였는데요? 타살이었어요. 헐, 다른 인간의 손에 죽는 거요. 화살이요? 아니 구석기 시대에 전생이라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전쟁은 그냥 일상이었죠. 전 세계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남성 유골들 보면 두개골에 구멍이 뻥 뚫려 있거나 뼈에 돌 화살촉이 박혀 있어요. 와, 끔찍하다. 더 좋은 사냥터를 차지하려고 부족끼리 그냥 죽고 죽이는 싸움을 매일같이 한 거예요. 아니, 아까는 감동 다큐더니 갑자기 장르가 스릴러로 바뀌네요. 주인공 돌도끼군을 생각해 보세요. 20살까지 살았다는 건 이미 사람을 죽여본 베테랑 전사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겠네요. 낮에는 목숨 걸고 사냥하고 밤에는 옆부족이 쳐들어올까 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현대 직장인 스트레스는 명함도 못 내밀죠. 이야, 20살까지 사는 게 꿈이었는데 막상 살아남으니까 매일이 전쟁터인 지옥이 펼쳐진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돌도끼군의 진짜 위기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또 있어요. 네, 정말 그를 무너뜨린 건 부족 내부에서 벌어진 피할 수도 없는 끔찍하고 은밀한 사건이었어요. 내부에서요? 아니, 전쟁보다 더한 게 있다고요?
뭐 흑사병 같은 전염병이라도 돌았나요? 아니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거요. 도망칠 수도 없는 내부의 문제. 이 사건 때문에 돌도끼군의 멘탈이 그냥 완전히 박살나거든요. 아, 진짜 답답하네. 부족 내부라니 뭐 배신이라도 당한 거예요? 배신이면 차라리 낫죠. 이건 인간의 본능과 관련된 아주 추악한 진실이에요. 본능, 추악한 진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뒤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대반전이 숨어 있어요. 와, 여기서 더 있다고요? 도대체 그게 뭔데요? 진짜 현기증 난단 말이야. 그 기막힌 반전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빨리 풀어봐. 그들을 침묵 속에서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암살자는요. 바로 사랑니였어요. 네, 사랑이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목숨이 오가는 상황 얘기하는데 무슨 사랑니가 나와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2000년대도 아니고 치과, 마취, 항생제 아무것도 없던 구석기 시대잖아요. 아, 이때 사랑니에 염증이 생기면 그건 그냥 바로 폐혈증으로 가는 직행 티켓이었던 거예요. 폐혈증이요? 네, 항생제가 없으니까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거든요.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엔 그냥 좀 욱신거리다가 턱이 막 퉁퉁 부어올라요. 입을 못 벌리니까 먹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네, 그러다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굶어 죽거나 그 균이 뇌로 들어가서 쇼크사하는 거죠. 와, 끔찍하다. 실제로요, 발굴된 유골들 보면 진짜 건장한 남성 유골인데 턱뼈가 녹아내린 경우가 엄청 많아요. 아, 그게 다 사랑니 때문이었구나. 네, 바로 그 돌도끼군을 무너뜨린 진짜 원인이었던 거죠. 맘모스가 아니라. 와, 진짜 상상도 못했네. 아니,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는 더 큰 반전이 있다고요? 그럼요. 이건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고요. 인류 전체에 대한 더 큰 반전이 남아있죠. 자, 우리가 보통 구석기인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죠? 뭐 매일 힘들게 일만 했을 것 같은, 하루 종일 사냥하고 채집하고 생존을 위해 막 발버둥 치는 모습?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게 완전히 틀렸어요. 틀렸다고요? 구석기인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 몇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길지 않았을까요? 한 10시간. 놀라지 마세요. 하루 평균 3시간에서 4시간. 네, 3, 4시간이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주 52시간 겨우 맞추면서 사는데 이거 뭐예요? 배신감 드시죠? 아, 진짜 배신감 드네요. 인류학자 마샬 살린스가 이런 사회를 원초적 풍요사회라고 불렀어요. 원초적 풍요사회요? 아니, 굶어 죽기도 했다면서요. 그게 어떻게 풍요로울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풍요는 물질의 풍요가 아니거든요. 그럼 뭔데요? 시간의 풍요, 그리고 용량의 부재. 생각해보세요.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렇죠. 큰 사냥에 한번 성공하면 그걸 며칠 안에 다 먹어 치워야 해요. 잉여 생산물을 저장하거나 축적할 필요가 아예 없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일하면 끝이었구나. 우리처럼 노후 준비다, 뭐 집 산다 이런 것 때문에 현재를 갈아 넣을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정확해요. 그럼 남는 시간에 뭘 했겠어요? 글쎄요, 놀았겠죠. 그냥 놀았어요. 낮잠 자고 수다 떨고 동굴에 벽화 그리고. 와, 우리를 괴롭히는 스트레스 요인들 뭐 주식, 집세, 직장 상사 이런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회였던 거예요. 야, 완전 워라벨의 끝판왕이었네. 그렇죠. 워라벨의 원조죠. 듣고 보니까 우리는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는데 그 시간 대부분을 막 불안해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구석기인들은 30에 죽더라도 그 살아있는 동안의 행복 수명은 우리보다 훨씬 길었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관점의 전환.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선택, 인류 최대의 사기극으로 뭘 꼽는지 아세요? 뭘 꼽는데요? 바로 농업혁명입니다. 농업혁명이요? 아니, 그건 인류 발전의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그 이면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죠. 농사를 지으면서 노동시간이 하루 3, 4시간에서 10시간 이상으로 폭증했어요. 아, 땅에 묶여버렸구나. 네. 그리고 맨날 똑같은 곡물만 먹으니까 영양 불균형으로 키는 더 작아졌죠. 진짜요? 네.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전염병이 돌고 잉여 생산물이 생기니까 그걸 뺏으려고 계급이랑 전쟁이 생겼어요. 와,
그렇게 보니까 진짜 총체적 난국이네요. 안정적인 식량 하나 얻자고 노동시간, 건강, 평등, 자유 이걸 다 잃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이건 진보가 아니라 일종의 덫에 롤린 것 같다고 보는 시각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돌도끼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쌍한 원시인이 아니라 그렇죠. 인생을 즐길 줄 알았던, 어떻게 보면 완전 힙한 형님이었던 거죠. 이야, 진짜 대반전이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진보라고 믿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자, 그럼 오늘의 핵심 교훈 2가지만 딱 정리해 볼까요? 네, 좋아요. 첫째, 평균 수명 같은 숫자에 속지 말고 그 이면에 행복 수명을 보자. 아, 그거 되게 와닿네요. 그리고 둘째, 유머러스하게 양치질 잘하자. 아, 그건 진짜 인정. 와,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요. 다음엔 좀 더 자극적인 거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조선시대 왕들은 진짜 정력왕이었나? 뭐 이런 거. 아유, 참. 뭘 그런 걸 궁금해해요. 알겠습니다. 다음엔 더 맵고 자극적인 미스터리로 한번 찾아와 볼게요.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썰이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줘. 우린 더 센 이야기로 돌아올게. 안녕.